6억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과 단지의 절대 가격 자체가 한 10억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동한다라고 하면 15억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10억 전후가 가장 활발하게 될 것이고, 대출을 조금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억 선 아래까지 거래가 많아지고 그쪽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고가주택 위주로만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너지가 그 밑에 있는 가격대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최상급지보다는 좀 차상위 계급지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메디테라 정운숙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에 강한 부동산 지역 분석가 메디테라라고 합니다. 요새 좀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워 있을 수 있도록 힐링이 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말에 이제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떠할까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냥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관망세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전의 관망세랑은 좀 다르게 진짜 약간 우리가 얼음땡 옛날에 놀이한 것처럼 얼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대출 규제는 결국 6억이라는 딱 그 정액제로 해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6억 규제에 대출을 받는 지역만 영향을 받았으면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영향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6억 규제로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된 지역은 규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 규제 대책 때문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지금은 약간 대책이 딱 발표돼서 시장에 딱 던져졌을 때 파문을 일으키기 전에 약간 사람들이 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얼음이 된 것처럼 얼어버린 시장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풍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과 단지가 아주 일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얼음이 된 상태이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대출 6억 규제 이후로 6억 대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은 물론, 이번에 그 규제 대책을 발표했을 때 수도권 규제 지역 내라고 딱 명시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은 더 썰렁하게 된 분위기가 된 터라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고 거래 절벽이고, 최근에 또 제가 서울 거래량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서울이 7월에 지금 14%예요. 22일인데. 그러면 이전에 6월 달에는 120%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0건 정도가 거래됐는데 지금 1285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보면 거의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물론 지금 휴가철이고 5, 6월 달에 거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할 사람들은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게 더 심하게 좀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 정도면 사실은 거래량 집계가 보통 2, 3개월 걸린다고 했을 때 그 해당 달에 그래도 50% 정도는 집계가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2025년에 2월,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재지정됐을 때 지금 뭐 6,000건, 9,000건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월에도 이제 3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한 20일경이 지났을 때도 한 3,000건 정도 이상 집계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00건까지 쭉 올라간 건데, 지금은 아무리 한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적은 거죠. 그런 상태이니까 지금 거의 거래 절벽이고 얼음이고, 관망세보다 더 짙은, 정말 사람들이 거의 거래를 안 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대출 규제에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대출을 정액제로 6억까지만 해주겠다. 이게 제일 큰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센 규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3년도부터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23년에는 고가주택 20억, 30억짜리의 지역과 단지들이 많이 움직였고, 물론 가격 상승률은 그 단지들이 계속 좋았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의 수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게 주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만 봐서는 지금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주요하게 봤을 때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거래량이 주로 나오는 지역과 단지들을 쭉 보면 처음에는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확실한 지역과 단지에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그쪽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쪽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쪽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낮춘 한 20억에서 한 15억 정도 사이의 단지들이 24년도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강남 3구가 메인이었다고 하면 24년도에는 마용성이 메인이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물론 가격 상승은 강남 3구랑 마용성 한강벨트가 메인이 됐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이제 10에서 15억 그리고 15억 전후의 지역과 단지들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미 거래량이 좀 5억 정도씩 이제 내려와서 가격대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6억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까 6억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과 단지의 절대 가격 자체가 한 10억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동한다라고 하면 15억까지도 네.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억 전후가 가장 활발하게 될 것이고 대출을 조금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억 선 아래까지 해서 이제 거래가 많아지고 그쪽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도 그쪽을 위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고가주택 위주로만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에너지가 그 밑에 있는 가격대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최상급지보다는 좀 차상위 계급지로 이동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대출 규제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번 대출 규제로 가장 좀 큰 타격을 받을 지역과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풍선 효과를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각각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대출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는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던 강남 3구랑 마용성 그리고 목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은 양천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목동만 움직였기 때문에 네. 신정동과 신월동 물론 조금 신정동도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가장 타격을 먼저 받은 건 이제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남 3구 웬만한 마용성보다 상승률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 이후부터 서울 부동산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내년부터 이게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테마가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재건축은 활성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동이 수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혜 때문에 이전에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에는 주마다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상승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목동은 더 뜨거워서 그걸 넘어서서 하루마다 시세가 오른다. 심지어 오전 시세 다르고 오후 시세 다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뜨겁게 시세가 변경되고 있는 신고가를 찍어주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지역도 그래서 목동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강남 3구 마용성도 다 얼음이 되고 관망세가 짙어졌었지만 수요층의 탄탄함이나 기존의 규제 대책이 발표됐을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던 지역들에 비해 목동은 최근에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았던 지역으로 그거에 대한 내성이 좀 덜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너무 뜨거웠던 지역이고 이 지역 자체가 특히나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지만 그 목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루었던 수요층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단지의 가격 자체가 10억 전후이거나 이제 15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풍선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안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후에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서울 부동산에 3년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경기도거든요. 뭐 네. 광명이라던가 하남이라던가 구리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 안에서도 대부분이 또 그 지역들이 10억 전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억 전후의 지역이 라고 할지라도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아서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20평대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 30평대 같은 경우 10억을 조금 넘어선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런 서울 생활권 안에 이제 안양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양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더 오히려 대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매물이 걷어지고 물론 실거래가가 확 더 찍힌 건 아니지만 매물의 호가 자체가 한 1억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풍선 효과는 조금 더 뒤로 갔을 때 좀 짙어질 것 같고 가을 이사철 정도 되면 좀 윤곽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 3주 정도 지난 후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휴가철이어가지고 네, 지금 다들 그렇죠. 좀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휴가철 지나고 나면 가을 되면 좀 본격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어차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규제 정책을 해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전세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에 의해서 좀 막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원래 24년도에서도 보면 아직 25년은 집계가 다 안 됐으니까 24년도의 집계량을 보면 매매 비중은 19% 정도밖에 안 됐었고 전세가 46%, 나머지가 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또 매매를 제한했다. 매매 수요를 제한했다 그러면 그게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이사철 시즌에 이제 매매 시장이 그 가격대로 내려와서 얼마나 거래가 될지 그래서 그게 또 얼마나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가을 이사철 시장이 돼봐야 정확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굉장히 뭐 반신반의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첫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이 규제 정책을 보고 앞으로 어떤 좀 정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너무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규제 정책이 다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징은 이전의 정부와 다르게 애매한 게 없다. 그리고 빠르고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선이 끝나고 한 9, 10월 달쯤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 나오진 않을 거다. 나올 텐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2, 3개월의 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였고 인선을 마무리하고 빨리 했을 때 그 정도의 기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시죠? 생각보다 빨리 나왔죠. 네네, 6월 3일에 대선이 끝나고 6월 27일에 나왔으니까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대책이 빠르게 나왔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금요일날 대책을 발표했어요. 대출 규제 정책인데 토요일날은 은행이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근데 토요일부터 시행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다릴 필요 있냐. 정책 발표하면 바로 시행해. 텀을 두지 마. 약간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르고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매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전의 정부에서는 그래도 실수요자 자체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약간 애매한 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확실하게 실거주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매수와 동시에 이사가 가능한 실입주가 가능한 사람까지만 실수요자라고 보겠다라고 딱 명명했어요. 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살았다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난 거기서 거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걸 가지고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네. 대출도 제한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런 면에서 정말 명확하고 빠르고 강하게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의지도 만만하다.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이게 대책을 발표하고 정말 큰 한방이다라고 했지만 대통령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죠. 맛보기다. 네. 이제 첫 부동산 정책인데 이건 정말 맛보기인데 큰 거 한 방을 날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너무 사실 대책이 너무 크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대감보다는 약간 두려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더 이제 얼음이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시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덫이 나는 것 같다. 그냥 시장에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정책을 엄청 많이 촘촘하게 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정말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겠다. 건드리더라도 정말 마지막에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이제 약간 믿고 있었죠. 근데 다들 약간 반신반의하긴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또 같이 후보 시절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진보 쪽이고 이제 보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 쪽인데 내세우는 정책이나 이제 후보 시절에 나왔던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 보수 쪽에 가깝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중도 보수 쪽으로 옮겨간 거 같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운 말인 거죠.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고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또 규제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또 이게 좀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번에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매년 7월이면 네.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이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뉴스에서 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유세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시장에 맡겨두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월 바로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세금도 마지막에 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먼저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월 달에 약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약간 방치되는 듯하게 아무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6월 27일에 대책을 발표한 거였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를 할 때도 약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약간 빌드업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 대책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신고가 뜨는 거래가 몇 건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계약 파기 사례도 늘었다. 뭐 금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규제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시장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에 세제 개편안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약간 뉴스를 보면서 약간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론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약간 간을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유세, 특히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움직여서 보유세를 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지금 80%로 상향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론의 분위기를 봐서 결정을 넣을지 말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재산세가 올라가게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되는데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집의 재산세는 내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다주택자여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나는 가진 주택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지 하시겠지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거주 비용,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또 나올 정책들은 지금 또 같이 명명돼서 많이 나오는 게 고가전세라는 단어예요. 네. 고가전세 들어보셨죠? 네. 근데 고가주택은 그래 가격이 비싼 주택이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고가전세는 사실 되게 새로 나온 단어고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전세면 전세지 고가전세가 있고 저가전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 전세는 고가전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전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 대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원하는 지역에 가긴 하지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는 전세 같은 경우는 고가 전세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매매 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이다라고 정액제를 해서 했지만 이거를 전세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 대출을 다 규제하게 되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하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세대출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세대출 정책에 대해서 이제 DSR을 전부 적용하겠다. 또는 전세도 마찬가지로 일정 액수를 정해놓고 정액제로 여기까지만 대출을 해줄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부분들도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규제 정책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조정지역 확대라던가 토지거래구역도 확대하고 그리고 임대차 입법도 조금 더 수정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부족한 게 이제 명확하고 전세 시장이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그럼 전세 시장이 되게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가격도 급등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도 워낙 강한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전세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 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전세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이고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면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우선 대출 받은 금액으로 돌려주고 이제 세를 새로 맞추거나 이제 매도를 하거나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고 이외에도 생활 안정자금으로 좀 대출을 해서 이제 일부 보태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했는데 이 안정자금 자체도 다주택자는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1억 원래 2억인데 1억까지만 해준다고 했고 다주택자 주담대도 대출을 전면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에요.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 네. 잔금을 치러야 되거든요. 네. 기존의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를 들여서 그거를 이제 순환을 하면 돼서 추가로
이제 자금을 투입할 금액이 그래도 일정 부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중도금 대출 이미 받은 것까진 괜찮아. 근데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으로 바꾸는 그 상황에서 잔금을 6억까지만 해줄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분양받은 금액 자체가 10억을 넘어가고 15억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대출 6억 가지고는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양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마음이 불안하시고 애간장이 타실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가 눈앞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격이 좀 높은 단지들 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좀 입지가 좋아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지라도 이후에는 프리미엄이 좀 조정이 되거나 프리미엄이 원래도 없었어 하는 단지들은 이제 마이너스 피가 네.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첨을 받고 싶어가지고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자금이 준비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면으로 바라보시면 어떤 분들에게 좀 힘든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25년 들어서 이제 서울 부동산이 상승세다, 뭐 불장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좀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서 얼음 상태인데 서울 부동산 시장을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좀 어디쯤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다, 막 상승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뭐 초초초 양극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서울과 지방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이 양극화 시장이 너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장이다라고 하지만 서울 지역에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불장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소외된 지역들이 꽤 된다. 뭐 노도강이라던가 금관구라던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아직도 23년 이후에 최근까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지역과 단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산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세 갈래로 시장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잘 가는 상승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으로 해서 두 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 갈래로 갈라져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역은 강남 3구, 마용성, 목동,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이 25개구인데 한 10개, 상위 10개 지역이 거기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탑 7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25개구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도강이랑 금관구는 하락을 계속 유지하거나 전고점에서 떨어져서 저점을 찍은 그 가격이나 그 지점에서 그냥 그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이제 서울의 중간 위치쯤에 있는 지역들은 회복장에 돌입해서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사실은 그 상승이라고 얘기한 한강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 안에서도 사실 양극화가 좀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변화할 때 가장 민감하게 그 흐름을 나타내는 지역이 이제 송파거든요. 강남 3구 안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가볍고 트렌디한 지역이 송파이기 때문에 송파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송파 안에서도 잠실과 가락동까지는 이번 시장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뜨겁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랑 비슷한 분위기로 움직였지만 거여마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정말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강연회를 좀 요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문정동에 계신 분이 네.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저 문정동에 살고 있는데 문정동은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냐. 송파의 잠실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문정동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송파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락동 바로 밑에가 문정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정동에 사시는 분들도 속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한강 벨트 라인에 있는 지역조차도 거기 안에서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불장이다라고 그냥 통틀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눠서 보셔야 되고, 특히나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보면 뜨거운 지역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지역들로 갈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많이 갈리는데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다루고 있거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항상 비싸고 좋은 것들만 언급을 해요.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그것만 언급을 하지만, 저는 지역 분석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고 전국을 얘기를 드리자라고 한다면 정말 일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규제 대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규제하는 게 맞나? 이거를 어느 정도 규제를 했으면 나머지 지역을 돌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면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너무 이쪽에만 몰두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방에 사시거나 좀 이번에 시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괴리감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좀 피력하시고 지자체장한테 좀 어필을 하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오히려 정말 하락하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네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도를 보면 서울 빼고는 전국이 거의 시퍼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시장이 불장이고 좋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 일부만 좋은 거고요. 서울의 평균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서울이 25개구가 다 거래가 활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25개구 안에서도 몇 개의 지역, 몇몇의 단지들의 거래량이 몰리면서 그 단지들이 거래량이 100개가 됐을 때랑 10개가 됐을 때랑은 다르거든요. 다만 10개가 됐을 때 좋은 거, 신고가 위주로만 거래가 많이 되니까 시장의 평균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일부 지역만 쭉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규제 대책과 서울 집값이 이제 상승 좀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쪽보다는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나 과천 쪽으로 이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이렇게 좀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네. 저는 이제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모든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만 이후에 이게 적응이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장의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후에도 그러면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냐라고 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풍선 효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분당 과천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분당 과천은 이미 서울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이미 같이 움직였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과천은 20억에서 30억 사이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 6억이라고 했을 때 20억, 30억의 절대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들은 6억 규제에 걸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선 효과를 과천이 받기는 어렵다. 분당 또한 20억 가까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당이 또 같이 풍선 효과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풍선 효과를 받는다 그럼 10평대로 내려와야 돼요. 네. 막 18평 막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 가격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당 과천이라고 풍선 효과를 딱 찝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야 돼요.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경기도권 지역, 광명, 대표적으로 광명, 하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남이다라고 하면 분당을 제외한 수정구, 중원구가
될 것 같고, 이제 안양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역들이 대표적인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단지들의 그런 풍선 효과의 그런 조그만 모습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같은 경우는 벌써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실거래가 찍히지 않더라도 호가가 벌써 한 1억 정도 오른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6.17 대책 이후로 얼음 상태인데 그런 단지들 위주로만 하나 두 개씩 많지는 않지만 하나 두 개씩 거래가 되면서 이후에 6월 27일 이후에 거래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외에 다른 지역들은 거래량이 6월 27일 이후에 찍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좀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에 들어오는 단지와 지역 위주로 그리고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 위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절벽 위험성 우려를 좀 많이 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공급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공급 부족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어떤 이제 반대적인 성향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도 일부 맞는 게 이 공급이 없다고 해서 전세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그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급 물량 자체가 이동 수요를 커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 주택에서 물건이 나오려고 하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의 물건만 나오기 때문에 1000세대든 10,000세대든 이사하는 수요 몇십 개 또는 뭐 100개 정도의 물건만 나와서 그 이동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뭐 1000세대가 입주한다, 500세대가 입주한다, 6000세대가 입주한다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다 이동 수요가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쪽에 전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전월세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 이동 수요의 그 숫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있냐 없냐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또 전세 시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월세 살고 계시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새로 독립을 하거나 신혼부부라거나 새로 분리가 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수의 물량이 없으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세 시장이 지금 앞으로는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말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현실이고 그 흐름 자체가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폭등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계속 전세가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에 3년 동안 공급 부족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내년 10,000세대 이후에 9,000세대, 6,000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이 너무 명확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전세 시장의 매물을 줄게 만드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꾸준히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부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내가 바로 입주가 가능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있어요. 전세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이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실제 입주를 하시는 분한테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물건이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거래가 되면 될수록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다주택자는 이제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실수요자들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 매물이 생성되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전세 매물들은 유지될 수 있지만 새로 생성이 돼야 물량이 더 말소되거나
그런 부분 빼는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새로 보충해 줄 만한 매물이 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또 한 번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 이유가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전월세 시장이 점점 불안해지면 기존의 전세자들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뭐 5% 상한선도 유지를 한다거나 해서 이전 24년 12월부터 25년 3월에도 무제한 갱신권에 대한 개념으로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를 여러 번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론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제 진행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를 쓰고 싶어 하거나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와 있고 여당도 이제 거대 여당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법 발의와 동시에 이제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도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면 그것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또 임대차 입법을 수정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입법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잡아두고 세입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제한 갱신권처럼 또는 2+2+가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2+2+2+로 해서 6년까지로 연장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집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인데 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금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내 집을 5% 이상 인상하지도 못하고 이 기간 또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임대를 놓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후에 만기가 됐을 때 또는 세입자가 이사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매도를 해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월세로 돌려버리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또 지금 7월 세제 개편안 대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만지려고 지금 손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또 월세로 놓으려고 좀 마음을 바꿀 임대인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한 번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5번째로 이제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보유세가 세금이 부담이 되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집에 계속 임대를 놓으려면 당연히 전세 보증금이라던가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논리상. 그래서 또 세입자들의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문제는 전세 대출 자체도 지금 DSR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자분들도 이제는 전세를 높게 가기보다는 또 월세로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 시장 자체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전세를 살고 싶어하는 수요층 자체도 이제 대출 금액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되고 그리고 요새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어려움으로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을 높게 가기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전세 형태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월세가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이 많이 들어있는 이제 월세화 가 될 텐데 이런 그 분위기를 타서 전세 시장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이 전세 시장의 소멸의 속도가 상당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전세 시장을 좋아하지 않고 있고 이 전세 시장은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천히 시장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천천히 이거를 이제 가면서 전세 시장이 소멸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 속도가 갑자기 확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도래하고 있고 이 흐름은 이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준비를 좀 길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도 귀해지고
비싸지고 또 월세로 전환도 가속화되고 또 이럴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월세 가격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지금 아까 24년에 거래 비중을 말씀드렸지만 매매가 29%밖에 안 되고 전세가 46%예요. 근데 전세 46% 시장이 무너지고 이게 0%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매매로 일부 갈아타는 수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반전세 형태라든지. 그러면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대출도 막혔기 때문에 월세 매물 자체가 또 부족한 상황이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면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고요. 월세는 항상 이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조금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월세 상승률이 상당히 빠르고 급박하다,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이후의 월세 가격 상승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전세 시장을 이 빠르게 소멸되지 않기를 조금 바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하반기 집값을 결정할 좀 핵심적인 지표 딱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거래량 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은 이제 이번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상반기 고가주택 가격이 움직였었던 거는 그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강남 3구랑 마용성 그리고 뭐 20억, 30억, 50억대에 움직였었던 단지들은 자산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올해 25년 상반기 1분기 때 한국은행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집계를 했을 때 그 여유자금이 93조 원이라고 집계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려워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시장은 너무 크게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만큼 연체를 해야 되는 정말 힘든 국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93조의 여유자금을 주머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했을 때 최근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힘들어지고 뭐 주식도 잠깐 힘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간 거고 부동산 안에서도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이름을 갖고 있는 단지들로 돈이 쏠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 내가 거주를 하고 의식주 중에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본다기보다는 거기는 이제 자산 시장으로 분류해서 따로 가는 분위기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 시장이 이해가 되지. 아니 저기는 실거주하는 거고 집인데 왜 저렇게 올라라고 하면 그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 따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떼고 보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그래서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거래량과 가격의 상관관계로 수요의 흐름을 쭉 지켜보자라고 하면 거래량으로 보면 지금 20억, 30억대만 거래됐던 것들이 20억 이후로 내려오고 지금 15억 전후 그리고 10억까지 좀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제 분위기가 잡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럼 이 규제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거래량이 나오는 지역과 단지는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래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유동성도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지금 뭐 추경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돈 풀기도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인하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반기 집값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선 이것도 똑같이 제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지금 다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들은 가격이 이제 막 이전처럼 크게 날아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당장 그 고가주택들이 가격이 확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라고 하면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 그리고 이번에 25년도 2월, 3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산가들과 그 고가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그때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마침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주면서 그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두 채, 세 채 이상 고가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택을 팔고 한 주택, 더 똘똘한 한 채로 이미 갈아타기를 끝마치신 자산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재지정됐었던 2, 3월에 가장 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 자산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재지정한 오세훈 시장마저도 사실은 수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자산가 분들이고 그 분들이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5, 6월 달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공식을 일반인 분들은 거의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가보면 이제 여쭤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0% 이상이 손을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하면서 혼란스러워서 거래가 좀 많이 됐었잖아요, 서울이. 그때보다 5월, 6월에 거래량이 훨씬 많고 가격 상승도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시면 2월, 3월에 올랐던 게 여기 조그맣게 하나 올랐거든요. 근데 이후에 5, 6월 달에 지금 25년 지금 4월 요때쯤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2월, 3월에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상승률 요거 하나 올랐어요. 네. 이 파란 막대 그래프가 상승한 거거든요. 서울 부동산, 전국 부동산 상승인데 이게 거의 서울의 바로미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지방은 거의 조용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거야. 집값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5, 6월 달에 오른 상승률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상승 막대기도 더 여러 개 있고 상승폭도 3배 이상 높은 막대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민주당도 알고 있고 그래서 6월 3일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27일에 대책을 발표할 이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들은 이미 거래할 건 다 거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뭐 금매가 쏟아지네, 계약 파기가 막 쏟아지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줄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한두 개의 매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십 개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똑같은 매물을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5월, 6월에 거래할 거 다 거래했거든. 그리고 휴가철이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주택,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지역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었고 가격이 상승했던 단지들은 가격이 쉽게 빠지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급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자금을 갖고 움직이시는 자산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할 건 없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이제 세금 정책이 무거워지면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 정리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무리하게 연끌을 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 내에 급하게 그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 정책을 수정을 한다라고 해도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전후거나 15억 이하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은 이제 풍선 효과 뿐만이 아니라 수요의 흐름 자체가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상승이 유지가 되고 지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이번에 규제대책 발표 자체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만 규제를 할 거고 지방은 규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활성화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지방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도 같이 관망세를 들어서면서 지방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센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은 그 규제 대책 이후에 확실한 지방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지금 분위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의 초강력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음 상태인데요. 위기는 또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이 혹시 서울 부동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가주택을 원래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가격이 너무 오르고 매물 자체가 없고 사실은 6.17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아까 목동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정말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뜨거웠기 때문에 매물이 없었고, 그리고 매물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요라고 이제 계좌번호를 주세요라고 하면 계좌가 들어가고 안 나오고 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고가주택들도 지금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매물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6.17 대책 이후로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이제 목동을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었다가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3일 이후에 27일에 대책이 발표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갔었거든요. 금요일 날 대책이 발표됐었으니까 월요일 날 갔는데 매물이 7개로 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호가 대비 매도자가 팔고 싶다고 하는 가격이 거의 29억, 30억이었는데 갔더니 26억, 27억까지 호가가 낮춰져 있더라고요. 많이 빠졌네요. 네네, 한 3억 정도가 호가가 빠진 상태로 나왔고, 물론 그 가격도 실거래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봤을 때 막 금매가 쏟아진다 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금매에 대한 의미를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매도자는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잖아요. 원래 20억짜리 집인데 나 30억에 팔고 싶어 하고 30억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호가라는 거죠. 근데 호가 대비해서 내가 이제는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좀 안 팔릴 것 같으니까 25억에 팔을게 라고 하면, 호가 대비 5억 낮췄으니까 5억의 금매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비틀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나왔을 때 금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호가를 이만큼 불렀었는데 그거보다 낮게 부르고 있으니까 금매가 쏟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6.1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임장을 좀 여러 번 나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단지 위주로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을 본 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요? 잠실주공 5단지였어요. 잠실주공 5단지는 좀 의외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대책이 발표되고 다음 날 나왔던 물건인데 바로 다음 날 항상 사겠다는 대기 수요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현금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34평인데 원래 45억에 호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서 계좌를 안 줘서 거래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게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발표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 41억 주면 산다라고 해서 이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겠네 하고 이제 금매를 내고 싶은 사람이랑 그분이랑 너무 잘 만난 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28일 날 41억에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금매 실제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매에 거래된 건 하나 봤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43억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43억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고가주택 위주로는 지금 호가 대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전에는 달라고 했을 때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계좌번호가 안 나왔는데 이제 계좌번호도 잘 나오고 매물도 오히려 좀 늘어서 오히려 사기 좋아지는 환경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금 호가가 좀 낮은 상태로 나와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주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서울에 고가주택을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베스트 전략을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냐면, 이후에 지금 세제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 안에서 과연 세금을 한 번도 안 건드릴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뭐 경제가 어렵고 해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부도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세수가 너무 부족해요. 세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어요. 계속 쓰고는 있고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한 답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 이 부동산의 세금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벌써 이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부터 벌써 바로 건드리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이 유혹이 세다라는 거죠. 이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금을 만약 건드려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이 고가주택을 여러 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꽤 돼요, 비중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매물을 싸게 내놓는 시기가 도래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 될 텐데 양도세 일시적 중과 배제가 25년 5월 9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매물이 조금 출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막 매물이 쏟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한두 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를 기회의 타이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금이 준비되셨다라고 하면 고가주택을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운 시기, 뭐 IMF 금융위기 어떤 시기가 와도 단 한 번 간도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격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기에 좋은 진입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억 이하 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좀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찬스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조금 그 상승의 그런 설레임, 즐거움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이 입주가 곧 다가오는 분양권들,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좀 나가는 그렇지만 이제 15억 이하 정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특히 잔금을 치르지 못하시는 분들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서울부동산의 매수 찬스를 정확하게 베스트한 전략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이제 진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리까지 가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간이 정해진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집권을 하는 한 유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라고 하면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깨려면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해요. 첫 번째,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를 지금 세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난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30번에 달하는 규제 정책을 했을 때 세금을 촘촘하게 이미 규제를 하고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세금 규제를 그대로 안고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거거든요. 세금을 더 건드린다는 건 이건 정말 끝까지 가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정말 가장 최고조의 세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계를 모르고 그걸 뚫고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좀 미루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했던, 대통령령으로 했던 것도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 세금이 상당히 센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정시장 가격배를 20% 올리면 재산세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거의 몇 억씩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그게 부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분들이 세금적인 부담을 확연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택수를 절대 늘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고 서울에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디 거 먼저 정리할 거냐? 그러면 지방 걸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고, 매수를 고민한다 그러면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더 집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를 폐지하기 전에는. 근데 민주당의 관점이나 신념, 가치관 을 봤을 때 이거를 과연 깨트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취등록세 중과세가 있어요. 집을 살려고 했을 때 1주택자는 일반 세율, 그리고 2주택자 이상부터는 뭐 8%, 12% 이렇게 쭉 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뭐 이거에 따라도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취등록세 중과가 있어요. 그러면 한 채를 살 때는 중과를 안 받고 두 채부터는 이제 중과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둘째부터는 세금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매수를 할 때 그냥 똘똘한 채로 제대로 된 걸 하나 사자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 규제가 있는 한 똘똘한 한 채 정책 그 전략은 유효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 규제도 강력해지고 또 일부 선호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좀 투자가 유망한 지역을 좀 꼽아주시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또 질문이죠. 아니 요새는 오히려 명확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가이드해드리기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 세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이제 서울의 고가주택만 날아가고 가격이 그 이외의 지역들은 좀 조용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실과 안잠실로 나뉘다가 이제 이번에 헬리오랑 둔촌동이 입주를 하면서 그 기준선이 좀 내려온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선이 내려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이 해당 지역과 단지들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딱 특징적인 대단지, 신축, 입지 좋은 곳 요 세 가지가 교집합이 된 지역과 단지만 핀셋으로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눈을 넓혀서 보면 이제 15억 이하, 10억 전후의 단지가 수혜를 받을 거고 수요층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해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의 진행을 보면 이게 재건축에 정말 진심인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이주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아서 재건축이 오히려 또 안 좋게 된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을 좀 바라봐도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재건축 진행은 빠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규제 대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그 진행 절차에 드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해준다고 정부에서 이런 길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속도가 빨라질 수 없는 건 주민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루는 데 드는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입지가 좋은 재건축인 경우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 서울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게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은 느리더라도 사람들의 수요의 기대감 그리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가격대에 있는 입지 좋은 재건축 대상 또는 리모델링 대상의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재건축 호재가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15억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입지가 좋을 것. 이 세 개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구역이 앞으로 좀 유망한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송파의 가락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리오시티랑 뭐 다른 데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는 여기 소규모 단지들이 여기 있거든요. 뭐 가락금호라던가 우성 그리고 뭐 송파 파인탑은 이미 가격도 좀 같이 많이 올랐지만 뭐 삼익, 가락맨션, 한양 그리고 오금동에 있는 현대, 대림 뭐 이런 한양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단지 신축보다는 가격이 덜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낮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오고 대출 6억을 받아서 조금 더 추가해서 옮길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나오는 단지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눈여겨서 많이 보는 지역들이 서초의 사당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당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동작구에 해당하지만 바로 옆에가 방배 반포구 이수역 더블 역세권 그리고 재건축 호재 그리고 밑에 이제 사당역이 있어서 사실 서울의 사통발달 지역들이 서울역, 사당역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징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그런 지역과 상당히 가깝고 사당역 주변에도 이제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더디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대도 지금 15억 이하에 들어와 있고 이런 교집합들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군데를 찝어달라고 해서 세 군데를 찝어드리자면 노량진 뉴타운 주변으로도 지금 여기에 입주돼서 분양돼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거의 완성이 돼갈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15억 밑에 있었던 이런 단지들이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가격이 견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구역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서울을 진입할 때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또 다주택자들 이런 포지션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마련돼서 영끌을 꼭 해야지만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전월세를 사시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방은 빼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가격의 움직임이 최소한 23년도 이후에 가격의 상승률 저점을 찍고 50% 이상 상승했다라고 하는 단지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들은 이왕이면 전세나 월세를 사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좀 상급지로 올라오려고 하는 노력을 들이면서 1주택자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그 가격대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주거 비용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환경, 거주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 학교 보내고 계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전학도 보내고 상당히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올해 하반기 안에 끝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넘어가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내가 뭔가를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급지로 옮겨 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갈아타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얼음 상태고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지금 매수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고도 자산을 갖고 있어서 갈아타기가 가능하신 분들만 지금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갈아타기를 시도하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갈아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그 노선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갈아타기가 내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하신 다음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금 그 고가주택을 갈 거냐 아니면 조금 그냥 상급지로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 뭐 평형대를 갈아타거나 약간 이동하는 거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지역을 완전 상급지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에만 갈아타기가 그나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그 지역이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주택자분들은 뭐니 해도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힘들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거나 이제 매도를 진행하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세금적인 규제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민생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에 돈이 또 유동성이 늘어나고 풀리는 상황에서 과연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또 현금의 가치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현금이 정말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쭉쭉쭉쭉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주택자도 그렇고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올라가서 그걸 못 사게 된 리스크도 있지만 내가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는 돈이 더 가치가 떨어져서 이후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께
분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어떻게든 이제 요새 제가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다주택자의 꿈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힘드셔서 이제 무주택자 길로 가고 싶으실 텐데,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현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돼서, 보유주택 중에 세금 먹는 하마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월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서울 중에서도 아직 뭐 하락장 혹은 또 바닥에서 아직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노도강이나 금관구, 이런 지역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훨씬 유리하고 시장의 반응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금관구나 경기도권 서울생활권을 같이 하는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위치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뱀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은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서울의 외곽 지역, 노도강이나 금관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고, 오히려 노도강, 금관구의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이제 뉴스를 보셨을 텐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왜냐라고 하면 6억 대출 규제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사실 수혜 지역이 노도강, 금강구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동시에 시작된 게 뭐냐면 7월부터 시작된 스트레스성 DSR 3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도강이나 금강구는 그 627 대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성 DSR 3단계는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연봉이 1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출 총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노도강이나 금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가 줄게 되면 그 매수하는 아파트 자체를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이 부족해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수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 늘지 못했던 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층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지역을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에 절대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혜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기에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세세한 이런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10년을 넘게 있다 보니까 드디어 저도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한 사람이 됐는데요.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겪어봤을 때 느끼는 건,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장에 잠깐 반짝 돈을 벌었던 분들이 다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중간중간에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그 틈새로 기회가 생기긴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발표될 것 같으세요?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 사이에 기회가 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그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변수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지역이 많고, 수도권 안에서는, 그리고 지방은 아직 보합과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했는데, 수도권 안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시장은 언제 사더라도 이후에 상승이 도래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지역과 단지 위주로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응원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